하고 난 뒤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맨날 국민의례만 이제 민중의례를 해. 근데 왜 민중의례를 하지 설명 들으셨어요? 그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그런 부분들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중요한데 저분들이 물어보면 우리 현장 간부들 할 말이 없어. 내가 뭐 알아야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하고 앞으로 우리가 투쟁을 어떻게 할지 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투쟁으로 승리하는 슬기로운 노조생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조생활 입문편이 있고 뒤에는 투쟁 관련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중의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 가입하니까 이 양반들은 국민의례를 안 하고 민중의례를 해요. 왜 할까? 민중의례 왜 할까요? 자, 국민의례입니다. 나는 자랑 선택 좀 바뀌었죠. 우리 어릴 때랑 좀 바뀌었습니다. 문구가 바뀌었는데 국민의례는 언제 만들어졌냐? 순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 예창하고 순국선언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1941년에 도입됐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강점기 때죠. 그래서 국민은 뭐의 약자일까요? 한국 식민의 약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전에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제 후배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한국 식민학교라고 해서 바꾼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례도 원래 한국 식민의 예입니다. 예. 예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70년도에 요즘은 없어지. 요즘 교육부인데 그때는 문교부라고 그랬죠. 박정희 유신정부 때 문교부에서 이걸 체계화했고 그리고 84년 군사독재 시절에 전두환 때 법제화를 했습니다. 요게 아마 문교부 때 만들어진 내용일 거예요. 요 의례 문이 맹세문이 그때 만들어졌고 민중의례는 뭐냐? 민중의례 순서가 좀 다르죠. 묵념을 먼저 합니다. 민주열사, 노동열사는 묵념을 하고 임의례 행진곡을 제창하고 누가 하느냐? 일반적인 보통의 회사가 이 행사에서 하지 않죠. 노동자들 그리고 민중들이 투쟁 때, 결의대회 때, 행사 때 합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 때 열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이 민중의례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요. 2011년도에 전주시 공무원이 공무원 모임에서 공무원 노조 모임에서 민중의례를 했다고 걸었습니다. 공무원 품위 위반 혐의로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그건 노동조합에서 모여서 했는데 그건 뭐가 문제냐? 품위 위반 아니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공무원도 아닌데 모여서 하는 거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다. 자, 임의례 행진곡.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 광주 민중항쟁 때 그때 열사들 추모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저보다는 전문 강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사고요. 설민석 들어보셨죠? 네. 제일 유명한 강사 중에 하나인데 항쟁을 주도했던 분이 있어요. 윤상원 열사십니다. 광주의 시민들을 이끌고 언론 역할도 하고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윤상원 열사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후에 그의 동지들은 윤상원 열사 총각으로 죽었는데 결혼이라도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영혼 결혼식을 시켜줍니다. 박기순 열사라고 있었는데 윤상원 열사하고 같이 대불리학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1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둘을 이제 영혼 결혼식을 시켜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때 결혼식을 하려면 이제 축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축하하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이 노래가 영혼 결혼식에 바쳐진 노래였는데 그 어떤 한을 담고 그 이후에 독재에 맞서는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당시에
독재정부는 모든 권력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와 독재에 맞서는 세력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세웁니다. 이 노래가 종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회주의 빨갱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외치려는 젊은이들의 주검 앞에 바친 노래인데 이거를 마치 빨갱이의 무슨 찬가처럼 홍보한 그들에게 우리가 속은 거죠. 40년 동안 얼마나 한이 맺히셨을까. 빨갱이로 몰리고 사회주의로 몰리고 종북으로 몰리고 내라는 으로 몰리고 그것이 아닌데 그저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우리가 주인인 세상을 지키고자 한 것뿐인데 그렇게 철저히 매도당한 그의 넋과 그를 추모하는 이 노래가 이제는 누명을 벗어야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보셨죠? 네. 이 노래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언제 어릴 때 이거 북한 노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그 유민 지회장님 따님이 28 그 아들 딸뻘 되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그 나이 때 이제 돌아가셨던 우리 열사들을 추모하면서 영원 결혼식에서 만들었던 노래다. 요즘 K-팝 열풍이죠. 전 세계적으로 막 우리나라 노래 많이 부르는데 이무리와 행진곡도 거의 K-팝처럼 전 세계에 투쟁하는 민중들이 앞으로 이무리 선생님 부를 때 이 의미를 좀 한 번 새기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농조 와서 어색한 거 팔뚝질입니다. 그렇죠? 팔뚝질 왜 하는지 안 가르쳐주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팔뚝질을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일제 시대 때 우리 여성 노동자들 젊은 진짜 10대 여성 노동자들 일제 시대에도 이렇게 팔뚝질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했었죠. 외국에서 유럽에서도 외국에서도 투쟁하면 팔뚝질을 합니다. 근데 팔뚝질 원래는 투쟁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얘들도 팔뚝질합니다. 심지어 눈버릴 수 있습니다. 얘도 팔뚝질합니다. 근데 팔뚝질을 왜 하는가? 정확하게 문헌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전봉준 우리 예전에 우리 전봉준 녹두 장군이 그 동학농민혁명 투쟁할 때 등에 죽창을 꽂았지 않습니까? 등에 이렇게 다니다가 죽창을 뺄 때에 이것을 형상화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투쟁할 때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을 두드려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팔뚝질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땡기세요? 두 번째? 그죠? 저도 이 두 번째가 팔뚝질할 때 정말 노동자들의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런 마음으로 힘차게 팔뚝질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팔뚝질은 단결의 상징, 노동자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힘차게 이 팔뚝질할 때 이런 의미 새기면서 해주셔도 좋겠고요. 세 번째는 쫓깁니다. 다 입고 오셨는데 두 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조끼를 입고 있죠. 우리 광주고 사무국장인데 우리 축구를 해도 다 색깔 다르게 입잖아요. 왜 이렇게 입죠?
색깔을 왜 이렇게 박지성하고 얘 일본인가요? 왜 이렇게 입고 있죠? 구분하게 그죠? 이 편 내 편들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전에 법원에서 이거 체결하는데 우리 노조 그리고 법원 뭐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는 우리 편 두 명은 남은 편인데 구분이 그래서 입으셔야 된다. 내 편이 또 하나는 집단의 힘을 쫓기 입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전노대 가면은 수만 명이 건설 노조가 이번에 한 4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건설 노조 동지들이 여기 학비 노조, 건설 노조 거의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집단적인 그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한다. 그래서 쫓기는 우리 투쟁을 더 강화하는, 우리 더 기세를 보여주는 투쟁을 강화하는 무기로 우리는 쫓기를 입는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구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회의 때나 교섭 때나 투쟁 때는 쫓기를 입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빼고요. 노동조합 보니까 연대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 평택투쟁 때 많이는 못 갔지만 경기본부 뭐에서도 오신 게 경기본부에서 같은 노조지만 연대를 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글이 올라와요. 뭐뭐에 좀 서명 좀 해주세요. 누구 건설로도 누구 잡혀갔는데 서명해주세요. 막 이렇게 연대를 하자고 하고 그럼 방문도 하고 하는데 자, 연대는 왜 할까? 노동조합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대인데요. 연대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행동이나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20대 여성들 임신하면 잘리고 20대 여성들이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하루에 서서 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그냥 시민들이 청년들이 파리바게트 안 먹어요. 끊어요. 그것도 연대죠. 구이역 김군 스크린도어 그 작업하다 엄청난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2인 1조로 혼자 하다가 열차에 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이역에 수많은 2030 젊은이들이 꽃을 들고 와서 포스트잇에 글을 남기고 네 잘못이 아니야. 너희 죽음 잊지 않을게. 안전한 세상 만들게.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 투쟁하면서도 민주노총이 우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영업자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영업자들과도 함께 을들의 연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홍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하니까 요즘에는 연대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새끼들이 학생들이 학업 그 수업권에 방해된다고 고소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홍대 청소노동자들 연대를 하죠. 이 연대를 우리가 왜 할까? 나의 처지와 조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대는 왜 할까요? 지휘관님? 연대를 왜 할까요? 사업을 모시기 위해서 합니다. 단합을. 단합. 그러니까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함께. 따로따로는 살 수 없으니까 다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의 방향은 제가 노동조합 하면서 특히 한수원 우리 동지들한테 많이 들었던 게 우리 누님들 뭐라고 하시냐면 체육장 우리 맨날 어디 하면은 연대 가고 저기 돈 보내주고 맨날 하는데 우리 투쟁할 때는 왜 안 오는데 우리는 왜 연대 안 하는데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잘 싸워요. 우리는 잘 싸워서 처우에서도 많이 했고 우리 힘으로 투쟁을 다 정리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는 너무 힘이 약해. 교섭권도 없고 사람 수도 적고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연대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하는 게 연대다.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데 힘든 사람들은 연대다. 그래서 국장님, 저희는 약한데 왜 연대를 안 해주십니까? 자, 그거는 이따 토론 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연대는 하방 연대다라는 거고요. 연대는 기본적으로 내가 당사자가 투쟁하고 그 투쟁에 연대를 하는 것이지 그냥 뭐 다른 연대 그거는 딱 얘기를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거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연대는 함께 맞는 비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 이후에도 우리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는 공공 부문에 있어서 나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민간에는 훨씬 더 어렵고 비정규직 중에서 지금 조직된 비정규직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한 10몇 프로 됩니다. 3%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 중에 한국 노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중에서 민주노총으로 민주노조로 가입되어 조직된 사람들은 1, 2%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죠. 다른 데는 이제 조직도 할 수 없는 조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몸푸는 얘기였고요. 자, 투쟁 계획 수립부터 실천 투쟁까지 이제 투쟁을 이번에도 어쨌든 투쟁을 평택에서 우리 동지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투쟁하셨고 크게는 우리가 교섭 투쟁 전체적으로 해왔는데 자, 승리한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말씀 좀 드리고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개 모임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죠. 친목회, 동아리 이런 데하고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은 어떤 것을 목표로 투쟁을 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노동자로 살려면 고용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정말 이거 만들려고 노동자들 진짜 머리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원석 열사 분신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까지 만든 게 용역 보호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고용 안정이 되려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겠죠.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첫 번째 목표는 고용 안정이다. 그리고 처우 개선이다. 그 다음은 우리 지금 이거 벌어갖고 솔직히 가장 노릇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벌이로 더 임금도 올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단순 노무 노임 단가는 빨리 끝내고 우리 특수경비에게 맞는 적정 노임 단가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는 길이다. 세 번째 투쟁 목표는 노동조건 개선입니다. 우리보다 뭐 생산 공장에 이런 데는 사실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로 돌아가시고 그렇죠? 우리는 뭐 그 정도의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뭐 4대4 우리 4조 3교대잖아요. 그죠? 우리 3조 3교대. 아니 3조 3교대. 하여튼 3조 3교대는 보다는 4조 2교대. 제일 좋은 것은 5조 3교대. 그렇죠? 정말 교대 근무는 업무의 강도를 떠나서 교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그죠? 우리도 사람들은 해가 떴을 때 일하고 해지면 쉬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바이오리듬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일했다가 쉬었다 이게 구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 해치고 우리 수명도 단축시키는데 그래서 교대제 근무 형태도 우리가 우리 건강권과 행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해 나가야겠죠. 요즘 MZ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워라밸 일과 뭐죠? 삶이 조화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해야 된다. 세 번째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네 번째 노동조합의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이거 없애려면 파견법을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파견법을 개정해야죠. 상시지속적 업무에 파견이든 용역이든 2년 이상 하면 정규전환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견은 정규전환 해도 되고 용역은 정규전환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 평생 용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투쟁 목표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하는 곳은 석유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죠? 우리의 사장은 지금 현재 경함이고 우리의 교섭 상대는 경함이잖아요. 실제로 우리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은 경함이 아닙니다. 그죠? 석유공사 사장이잖아요. 우리 석유공사에 물리적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석유주식기지에. 그러면 우리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석유공사 사장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청의 사장하고. 근데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직접 고용한 당사자하고만 교섭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은 원청 사장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변혁입니다. 사회변혁은 뭐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예를 들면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분단돼서 대결 구조로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 예산의 30%가 뭘로 쓰입니까? 국방비. 그죠? 우리가 복지하자 그러면 맨날 싸우는 그거 아닙니까? 국힘은 야 너네 세금 더 거둘 거 아니냐. 그러면 세금 걷는 거 힘든데 무슨 복지는 왜 복지냐 이러는데 우리 복지 활동이 있어요. 군축하면 됩니다. 평화협정 맺고 군축하면 통일은 나중 문제고
이 대결 구도만 없애고 평화협정만 체결해도 지금 들어가는 이 우리 국가 예산 30%를 국방비를 쓰지 않고 우리 무상의료, 무상교육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이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우리 노동조합의 목표다. 그래서 5가지 목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투쟁을 하는데요. 크게 3가지 정도의 투쟁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섭투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섭투쟁인데 보통 이런 흐름으로 하죠. 교섭을 요구하고 상호간에 열차하고 쭉쭉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처럼 노조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복수 노조면 이 안에 거의 한 달 정도의 또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자, 교섭은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교섭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들, 모든 힘은 조합원들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우리 뭐 지부장님이나 우리 차우성 지회장님의 용인 이종수 지회장님이 저랑 같이 들어가서 국장님하고 이분들이 한 번 말 잘해도 정말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 잘하면 회사 많이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 회사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조합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투쟁해 힘의 관계에서 회사가 뭘 내놓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서 회사가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섭을 협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사가 만나서 자 이거 어떻게 잘 협상해서 합의안 도출하는 게 교섭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노동관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청과의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받으려고 우리 교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법만 지키면 되고 농업이 100만 원, 100만 원 주면 우리 받으면 되는데 교섭을 왜 합니까? 그거는 만족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조합 활동 다른 안 나와 있어요. 뭐 그 원청과 계약의 노동조합 활동 금년 몇 시간 내라 있습니까? 없죠? 우리 뭐 명절 사용도 없는데 설계도 없는데 안 줘도 돼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려고 협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안 줘도 되지만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설계된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복지는 받아야 되니까 쟁취하는 자리입니다. 교섭은 협상이 아니라 쟁취하는 자리고 우리는 여기는 사장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사장놈이 나오는 교섭자를 가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회장이 지회장이라 안 하고 김대리, 김과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싸우죠 사장하고. 야 이 새끼 교섭위원이고 농자 대표인데 어디다 대고 지금 직책을 부르냐고. 그래서 사장하고 마주 앉더라도 당당하게 우리는 조합원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교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하고 연동되는 건데 투쟁을 대체해야 된다. 내년부터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교섭을 하는데 뭐 나중에 조정이 끝나면 이게 아니라 교섭하는 중간에도 회사 말 안 듣고 쓸데없는 짓 하면 같이 현수막 걸고 투쟁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뭐 집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압박하면서 실제 교섭을 해야지 더 많은 걸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섭 자체에만 매몰돼가지고 어떻게 이번에는 뭐 오부장하고 뭐 황본부장 말 잘해갖고 잘 꼬셔갖고 뭐 해야지 이렇게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교섭 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투쟁을 통해야 되고 그리고 교섭은 항상 그 모든 과정을 처음에 요구안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찬반 투표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조합원들을 보고하고 조합원들 질문받고 이렇게 긴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 투쟁의 관건은 뭘까요? 지회장님, 성함을 잘 몰라서 관건이라고 하면 뭐 하나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걸 관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섭 투쟁의 관건이 뭐냐? 다음에 질문 다시 드릴게요. 교섭 투쟁의 관건은 교섭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투쟁력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3분의 2 이상 조직돼 있어서 우리는 교섭권이 있어요. 근데 교섭권이 없는 데는 그럼 노조가 뭐하냐? 민주노조가 교섭에만 매달리면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대표 노조가 있어. 걔가 교섭해. 그럼 우리는 뭐해?
여기가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에 KAC 공항 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어용노조가 지금 대표 노조예요. 여기 우리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뭐 했냐면 교섭투쟁 승리 결의대회였어요. 교섭권도 없어요. 이날 결의하면서 우리의 교섭 요구는 이거다. 임금 뭐 올리고 뭐 단체 협약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유인물도 뿌리고 이제 박문정 그 김포공항 지부장인데 우리는 교섭권도 없는데 웃기죠. 교섭권도 없는데 교섭투쟁 승리를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만나서 뿌리고 그 어용노조가 임금안을 회사랑 짝짝꿍해갖고 정말 어이없는 임금안을 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더 올리고 많이 받는 사람 좀 덜을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적게 받는 사람은 조금 올리고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임금안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규탄하면서 현수막도 배포하고 현수막 걸고 유인물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우리의 요구를 실제로 반영시켜냈습니다. 임금 그 합의 결과에 이게 뭐냐? 중요한 건 교섭권이 있는 건 중요하지 교섭권보다는 투쟁을 해야지만 실제로 쟁취를 할 수 있다. 교섭권도 없는 데서도 저렇게 해서 투쟁해서 임금 협상에 우리의 요구를 반영을 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표기 지향님 투쟁하신 부당노동행위 대응 투쟁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회사는 탄압을 합니다. 특히 경항 같은 데는 박검에서 법까지 다 알아가지고 박검에 탄압합니다.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우리 대장은 이건 짓을 하죠. 단체 협약 불이행을 하기도 하고 단체 협상을 아예 그냥 협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미의 KEC 노동조합이 거기서는 단체 협약 체결했는데 회사가 단체 협약 파기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수십 미터 높이 꿀뚝에 올라가서 지회장이 300일이 넘게 고공농성, 1년이 넘게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 투쟁을 한다는 건 그게 민간입니다. 민간, 공공부문이 아니고. 그리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뭐 다른 사업장으로 일방적으로 전보 배치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합니다. 이런 탄압을 할 때는 뭐 법적 대응도 해야겠지만 항상 원청을 상대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실제 우리가 비정규직이고 파업권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도 다 나눠져 있어. 피켓팅, 집회를 하려고 해도 사업장마다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럼 울산에 가서 집회를 해. 이게 또 너무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물론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어려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장은 원청을 압박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실제 용역업체를 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행한다. 조합원 실천 투쟁, 기자회견 등 여론전, 법적 대응 이런 입체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하고 만약에 좀 심각해진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국회의원을 만나다든지 정부 부처를 만나서 중재해라. 근데 걔들도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용역업체를 못 건드려요. 국회의원들도 석유공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산자부도 석유공사를 불러가지고 야 너네 하청업체랑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너네가 개입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함은 민간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런 식의 대응도 한다. 세 번째는 부당해고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덕분에 없는데 예전에는 이 지침이 2012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안 지켰습니다. 지금도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안 지키는 데가 태반입니다. 자회사도 지금 용역 보호 지침 대상입니다. 2019년에 개정해가지고 대상인데 그렇지만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고는 뭡니까? 노동조합이 뭐라고 얘기하죠?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회사가 주는 임금으로 거의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임금을 안 받으면 사회적 시스템으로 사회임금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다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해고 투쟁에는 전면적인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해고 투쟁은 붙여낸다. 그래서 해고가 됐다. 그러면 퇴근을 거부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부문에는 가장 유효한 방식이었습니다. 퇴근 거부하고 안 나옵니다. 물론 특경은 뭐 살펴봐야겠지만 해고 안 발생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한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이랬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먹을 거 넣어주고 거기서 계속
한수 원안에서 삐대고 자고 하면서 이슈화 시켰죠. 한수는 국가 중요시설인데 노동자들 해고시켰더니 이 사람들 퇴근도 안 하고 국가 중요시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쟁을 했고, 해고는 법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만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목매면 안 됩니다. 법적인 것은 나중에, 법적인 것보다 투쟁으로 먼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응 투쟁을 하고, 그리고 법적 대응은 투쟁 전체적인 투쟁 계획 속에서 법적 대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는 뭐 발생할 일이 거의 없고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해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끝장을 보는 투쟁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대정부 투쟁입니다. 대정부 투쟁은 크게 대국회 투쟁, 국회하고 뭐 입법부 행정부 구분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대정부 투쟁을 했고요. 대국회 투쟁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여론 조성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 영역 보고 지침에 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석유공사가 뭐 잘못하고 있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너무 설계가 열악해.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 특경 설계 중에서는 석유공사가 제일 나은 수준입니다. 근데 못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럼 왜 딴 데 다 정육전을 했는데 석유공사 왜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에 석유공사장을 불러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국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대정부 투쟁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예산 수립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투쟁도 하고, 원청을 압박해서 우리 부처가 직접 원청을 압박해서 우리가 교섭과 우리 처우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정부 투쟁도 합니다. 대정부 투쟁이나 대국회 투쟁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총괄을 하고,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결정해서 이렇게 투쟁을 진행합니다. 자, 투쟁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투쟁의 목표가 있고 여러 가지 투쟁의 종류가 있는데, 투쟁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느냐, 그냥 되게 쉽게 그냥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쟁계획은 잘 수립해야 됩니다. 투쟁계획 수립의 원칙은, 이 투쟁의 주체는 조합원입니다. 그죠? 해고 문제 발생했으면 당사자는 일단 해고 조합원이고, 부당노동행위 일단은 당사자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조합원들이 함께 주체가 되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투쟁, 우리 간부들이 쎄빠르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간부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쟁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투쟁은 처음부터 빡시게 하고 한 번에 이번에 돌파해보자, 천막 바로 치자, 이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헌수막, 그 다음에는 피켓팅, 이런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물론 긴박하게 급박하게 해야 되는 투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투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투쟁하다 바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지회장님들 끝까지 평생 지회장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다음에 또 사람을 육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투쟁을 통해서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투쟁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투쟁 계획을 수립하려면 첫 번째, 정세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했던 1강에 나온 정세,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상황 파악, 팩트에 근거한 상황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놈들의 힘과 나의 힘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서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타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병항 애들은 한 달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투쟁 계획을 짜, 한 달 투쟁 좀 하다 보면 애들 나가잖아요. 그럼 사실 이 투쟁이 어떻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세게 붙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기초한 상황 파악을 하고, 상대방 그리고 우리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약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쟁취할 것인가, 복직인가, 징계 철회인가, 아니면 명절 사건 쟁취인가, 정확하게 이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남기는, 이건 역시도 목표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300명 중에 200명인데 정말 이 투쟁을 통해서 교섭 잘해서, 교섭 투쟁을 통해서
한 3, 40년 더 확보해보자. 이런 목표를 정 세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세웠으면 계획을 짜야겠죠. 구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시기별로 뭘 하고 누가 담당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투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집회를 하나 한단 말입니다. 집회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석유 비축 지구가 많죠. 전체가 집중하는 네. 기획안 수립하고 사회는 누가 오셨어요? 조남국장 오셨나요? 아니 뭐 상급에서 거의 같죠. 기본적으로 투쟁 계획 집회를 수립하면 보통 요즘은 우리 노동조합이 다 10년 정도 돼서 지부 단위가 이걸 또 수립해서 집행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본부가 지도해서 결합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투쟁 취지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자를 지정하면 사회자는 그냥 개인기로 하는 게 아니라 큐시트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사회 보면 다 만듭니다. 순서에 맞게끔 발언 내용 다 적어서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지 깔끔하고 힘 있는 집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집회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48시간 전에는 집회 신고를 해야 되고 발언자 이런 형태로 보통 배치를 합니다. 주최 조직의 대표 만약에 지부 결의대회다 그럼 대회사는 당연히 지부장님이 하시는 거고 격려사는 우리 뭐 이용훈 위원장이 하시는 거고 뭐 투쟁사 결의문항 이런 식으로 보통 발언자를 배치하고 지역에 있는 뭐 지역 본부장 이런 분들을 연대사 섭외를 하고 그리고 투쟁하기 전에 보도자료도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와서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보통 요즘 애들은 특히 인터넷 신문사 이런 데는 언론사들은 거의 우리가 보도자료 뿌리면 그대로 받아 쓰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투쟁용으로 정확하게 딱 보내면 제가 어떻게 오타 발견 못하고 보낸 것도 애들이 오타까지 그냥 씹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무 준비를 해야겠죠.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뭐 무대 음향 조명부터 해서 날씨에 따라 비옷, 뭐 여름엔 얼음물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예시를 이게 제가 지난 7월 7일에 보건복지부 결의대에 제가 짰던 건데 기획안은 기조, 제목, 일시, 장소, 조직 목표, 지역별 목표 있죠. 그리고 시간, 담당, 현수막 몇 개 다 있습니다. 현장 발언 누가 하고 현장 발언의 주제는 뭐고 쭉 다 있죠. 그리고 주요 구호, 예산, 현수막은 얼마, 손쉽게는 얼마. 준비도 집회 신고는 누가 하고 조직 점검 누가 하고 발언자 누가 하고 이렇게 다 해야지 하나의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회 한번 해요 그러면 그래 매달 며칠이나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쟁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 목표, 집회 내용, 역할 분담 이런 것까지 다 지금은 거의 본부가 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잘 준비해서 투쟁을 해도 우리가 그 투쟁으로 이길지 아니면 더 투쟁할지 모르는데 어설프게 하면 상대방이 정말 우리를 얕잡아 보겠죠. 그래서 아까는 노동조합이 투쟁하는 5가지 목표, 민주노조가 투쟁하는 5가지 목표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 목표를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체 행동권 쟁취입니다. 지금 뭐 특별한 불편함 잘 못 느끼시죠? 단체 행동권. 이게 우리가 파업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파업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파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국립대 병원들이 다 전국이 재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국립대 병원에 우리 동지들이 한 달 파업을 했어요. 전면 파업. 한 달 월급 날아갔습니다. 한 달 전면 파업하고 보름 동안 단식 농성했습니다. 물론 대표자 중심으로. 그래서 무기전환 됐습니다. 그렇게도 투쟁을 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 단체 행동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업장에 저녁 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 빼세요. 그럼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우리가 한수원 미화는 어떤 걸 했냐면 출근하는데 다른 업무 다 하시고 화장실 청소만 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 휴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막 더러워 냄새 나고. 파업은 여러 가지 파업권만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게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국가 중요 시설에 물리적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업권을 가지면
하급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33조가 노동조합을 단결하고 노동조합 단체 교섭을 해서 잘 안 되면 단체 행동을 통해서 이걸 쟁취하라고 보장했는데 우리는 헌법의 하위 개념인 경비호법에서 우리의 단체 행동권을 묶어놨죠. 단체 행동권을 쟁취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는 노임단가 변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 노무 노임단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경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일반 경비는 우리랑 똑같은 단순 노임 받는데 거기서 정년도 없어. 최근에 우리 정년 바뀐 거 아시죠? 네. 6월 30일하고 12월 31일로 바뀌었는데 그 정도로 뭐 만족할 게 아니고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고 자격을 득하는 그리고 자격을 유지하는 이게 일반 경비보다 훨씬 더 까다롭잖아요. 그죠? 음주운전 뭐 2번 하면 총포 도금 화학류 그래갖고 우리가 바로 총포 도금 화학류를 그 법에 의해서 총을 소지를 못하니까 특경 자격에서 또 배제돼요.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노임단가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장을 계속 제가 해왔는데 최근에 하여튼 제가 지금 방향을 잡은 거는 지난 2000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그리고 재활용품부터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환경미화하고 똑같이 단순 노무였어요. 제조 부문 시중 노무가 단순 노무였어요. 근데 투쟁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 어차피 우리가 가져오는 준용하는 임금 체계는 제조 부문이어서 일반 경비는 이게 단순 노무면 특수 경비는 뭐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기계정비원 요걸 한번 해봤는데 기계정비원이 한 기계를 이렇게 보다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간단하게 조치를 하고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좀 특경은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뀌었어. 기계정비원도 무슨 정비원 무슨 다 바뀌어가지고 준용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생폐노동자들이 제조 부분 시중 노임단가를 받다가 다른 환경미화원들하고 똑같이 받다가 이 업무는 더 특수하고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건설 부문 노임단가 단순 그 보통 임금을 받습니다. 단순 노무 다른 말로 보통 임금거든요. 그래서 임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요 내용 관련해서 제가 환경노동 그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일단 질의를 해놨는데 아직 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생폐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제조 부문에서 건설 부문으로 바꾼 것처럼 특수경비가 일반 경비에 비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유지하는 조건 그리고 사격 훈련도 하고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경비는 제조 부문 시중 노임단가 보통 인부 그리고 특수경비는 건설 부문 보통 인부로 노임단가 보통 인부로 행정안전부 고시나 경찰청 고시를 할 생각이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은 우리가 단순으로 오게 된 그런 사연이 있다 그러고요. 우리가 특수경비가 우리가 지금 용역 보호 지침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 노무 단가가 아니라 무슨 아까 말씀하신 거로 다른 거로 이제 준용을 하면은 용역 보호 지침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히 돼야지 우리가 다른 명목으로 준용을 시킨 게 낫지. 그냥 우리는 단순 노무니까 그냥 무조건 다른 거로 올려가지고 노임단가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용역 보호 지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정확히 따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맞습니다. 네. 그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근데 단순 노무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직종별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시설 관리도 용역 보호 지침의 대상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특수경비는 그런 좀 스토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를 적용한 것은 우리 콜센터, 우리 전화 받는 것, 데스크 안내하는 사람, 사무원 다 단순 노무입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경비니까 단순 노무지 뭐 다른 게 뭐겠습니까? 뭐 다른 거 주려고 그랬는데 특수경비의 고용이 불안하니까 용역 보호 지침을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단순 노동자가 적용했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감사원에서 울산항공공사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에서는 특수경비는 단순 노동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 아니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이런 딜레마를 가진 것처럼 정부도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빼려고 하니까 그런 단순 노동 아닌 노동자가 줘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노임단과 바뀌면 좋은데 그러면 영역 보호지침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충분히 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시설 관리가 직종별 노임단과 용접원이나 전기 정비용을 적용받더라도 거기는 다 영역 보호지침 대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같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직접 고용입니다. 지금 자회사로 간 동지들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만족할 만한 처우는 없습니다. 딱 하나 동지들로 좋은 거는 회사가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단협을 새로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단협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연차 배수 늘어나는 것. 뭐 그런 거 말고 처우가 특별하게 좋아진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용역 때 많이 따랐던 데는 자회사 와서도 좋고 용역 때 별 볼 일 없었던 데는 자회사 와서도 크게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고용 말고는. 그래서 계속 우리 자회사도 고민은 자회사도 직접 고용 투쟁해야 된다는 고민인데 문제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그 정도의 실력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는 처우 개선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지 않은 미래의 자회사도 직접 고용 투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 특수경비만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 기본적으로 간접 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들은 직접 고용이 되지 않고서는 이 원천과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저의 이제 예측 중에 하나인데 다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그냥 저의 추측이나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체 행동권을 우리가 가지면 국가 주변 시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법상 대체 인력을 투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한수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소유공사 직원들이 우리가 파업한 데를 와서 일을 해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걔들 특수경비 자격이 없어요. 총도 못 든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이 올까요? 그럼 우리가 한 10군데 파업했어. 그럼 경찰들이 다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항상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도 우리가 쟁취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처우와도 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관 직무 뭐 여기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청원경찰은 파업권이 없어요. 청원경찰은 직고용이었죠. 근데 직고용하지 않고 임금 적게 주려고 특수경 만든 거잖아요. 외주화해서. 그래서 단체 행동권을 쟁취한다는 것은 노임단과 변경, 직접고용 이게 다 연동돼 있을 수 있다. 답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직접 고용에 청원경찰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서 직접 고용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단체 행동권을 가지는 순간 모든 공공기관, 국가 주변시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항만 쪽에는 지금 부산 신항을 하고 울산 항만공사인가 이렇게 두세 개 빼놓고 다 청원을 했습니다. 부산항에는 그 부산 보안공사를 만들었고 대부분이 지금 그쪽은 청원사라 돼서 최근에는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전국 항만공사의 이 방호, 물리적 방호, 보안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연구 영역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게 우리한테도 나머지 이제 국가 중요시설의 물리적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들의 우리가 단체 행동을 갖게 되고 노동단과 변경해내는 것 투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 고용 형태에서 정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일단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청원경찰도 직접 고용이긴 한데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이 됩니다. 그래도 물론 호봉도 있고 되는데 한수원을 보니까 최고 올라가 봐야 한수원 직원들 최고 올라간 애들이 한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긴 하던데 그래도 우리에 비하면 뭐 엄청난 처우니까요. 이건 제 예측이고 어쨌든
우리의 근본적인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처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지금 단체 행동 쟁취를 위해서는 최근 헌법소원 우리 동지들 세 분 오셔서 같이 했고 여기다가 변경은 행안부에 일단 질을 넣었는데 이 투쟁은 어쨌든 우리 당사자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층에서 우리가 뭐 국회의원 몇 명을 만나가 봤자 풀리지 않고 이 노임난과 변경 투쟁을 저는 내년 후내년에서 좀 크게 벌려볼 생각이고요. 이 과정에서 직접 고용 투쟁은 또 이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뭐 자회사 허울뿐인 정규직 자회사 문제부터 해서 전체적인 공공부문에 정규직 전환되지 않은 노동자들 아직 수십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투쟁들이 저는 틀림없이 이 정권 안에서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 다 같이 또 투쟁해서 직접 고용 투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순 노무잖아요. 일반 경비도 네. 그렇고. 그럼 그분들은 정년이 지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일반 경비. 예. 근데 저희는 같은 단순 노무를 대우를 받으면서 왜 정년 연장 투쟁 쟁취 이런 건 저기다 안 해주셨습니까? 경비업법 개정이죠. 그러니까 경비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도 정년 연장을 해야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년 얼마 안 남으셨어. 여기 얼마 안 남으신 분. 지부장님 정년 퇴직하시고 나면 근데 저 지금 노인단가 변경 요청 저 부분은 저희가 신설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제가 기획재정부 면담을 했어요. 기획재정부 면담을 해서 특수경비 노임단가 부당하지 않냐 설명을 해도 수긍을 해요. 바꿔야 되는데 기획재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기획정부가 노임단가를 정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민간에서 얘들 말로 민간에서 형성된 그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특수경비 업무와 적정하게 맞다라는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뭐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사실 저 부분을 재작년에 인동지회장하고 저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중소기업 진흥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총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고충을 얘기를 했죠. 저희는 항상 특수경비 단순 노무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특수경비 직군을 다시 신설을 할 수 없냐라고 그 의뢰를 넣으니까 표본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지금까지 용역업체의 모든 그 급여에 대한 그 표본을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마련합니까? 그 뭐 제출을 하려고 해도 주의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 표본만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관찰해서 그 새로운 직군을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답변까지는 들었었거든요. 그게 딜레마가 뭐냐면 애들이 만든 제조공식 농락가 보면 보셨죠? 뭐라고 나와있는지 용접원은 얼마 그래서 걔들 뭐 하냐면 민간에서 전체 용접 노동자들의 기본급 그리고 5가지 통상적 수당 뭐 이런 걸 더해가지고 1급을 계산해서 딱 내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업무는 요거랑 비슷하니까 요걸 준용을 하고 어떤 업무는 요거랑 비슷하게 준용하고 요런 형태인데 특수경비가 일단 제조업이 아닐 뿐더러 그 평균치를 내놓는 것이 우리가 처우가 개선되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특수경비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청경 역할을 하다가 지금 바뀐 거라서 청경 급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청경에 백지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된 거니까 그 아까 얘기한 사례라든가 표본이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게 그 동종 업계의 어떤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청경에 준해서 청년들은 일단 청년법에 의해서 임금이 정해지는 거고 그냥 뭐 그거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수원 특정선 맡았을 때 한수원 그 설계하는 애랑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 한수원에 있는 비정규직 시설과 미화가 상임금 400%였어요. 특경은 300%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왜 특경도 비정규직이 특경은 300%냐라고 했을 때 한수가 내가 뭐랬냐면 청원경찰들이 300%에서 특경은 300%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집에 다른 거는 왜 안 맞추는데 왜 300%만 맞추는데 기본급하고 호봉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00%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특경을 만든 취지가 청경은 돈이 많이 들어서 싼 총 들고 근무할 수 있는 싼 경비 노동자를 만든 게 특경이에요. 유지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산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장 속에서 투쟁을 해서 많이 오른 데는 환수원 지금 자회사는 4,900 정도 제일 낮은 직급이 연봉이 그 투쟁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단가 안 바뀌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취지 자체는 제조 부문의 시중 노임단가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매년 2번 정하는 건데 그러면 특수경비가 제조 부문이냐에서부터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우리의 임금을 표본을 조사해서 노임단가를 정하는 것이 이후에 우리의 처우 개선이 되는 것의 방향이 맞냐는 것도 사실은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방법론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경비가 지금 받고 있는 노임단가가 부당하다. 이것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특수경비들도 사실 이 주장을 거의 안 하고 있고, 그죠? 별로 이거 갖고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화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의제가 되고 공론화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지금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제시했던 부분은 정부에서 한번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일반적인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라는 좀 더 고난이도의 환경미화원의 노동자에 대해서 건설 부문과 제조 부문으로 일당이 한 2, 3만 차이 나는 이렇게 책정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일반경비하고 특수경비가 그런 차이일 수 있는데 행안부가 그러면 주무부처로서 고시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 근데 이게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정부가 받기에도 어렵고 전국에 우리 특수경비 13,000명입니다. 경찰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 13,000명인데 13,000명의 임금이 뭐 한 달에 그 건설 부문을 바뀌면 한 달에 100만 이상 올라요. 그거 오르면 정부 예산은 뭐 수백억 이상이 들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연동되어 있어서 일단은 우리 특수경비 노동자들에게 일반 경비와 동일하게 정년은 더 낮고 더 적고 임금은 똑같고 업무는 더 힘들고 자격 유지도 더 힘들고 그런데 똑같은 임금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슈화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 뭐 지난 얘기하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환경부 고시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지금 당장의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공론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석유공사의 특수경비 동지들 그리고 한수원 특수경비 그리고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뭐 공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 이런 과정에서 투쟁의 방향이나 목표가 더 설정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정년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해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것 때문에 뺀 건 아닙니다. 그 10주택에 우리 노조에 있다가 많은 혜택을 다 받고 그 정규 전환할 때 근로자 대표까지 했던 사람들 비롯해서 2-3명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가서 어용 노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해 58인가? 혹시 지부장이 58 안 되셨죠? 아직? 58인데 58. 아 그러시구나. 현장에 대표들이 뭐라냐면 형님 그 배신자 새끼들 다 퇴사하면 그때쯤 이거 바꿉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정년 투쟁은 좀 있으면 저는 바뀔 거라고 보는 게 그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는 만 60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만 60세 밑으로 자르면 불법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적 동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대법원에서 육체 노동자의 가용 연한이
65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우리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제도화되면서 특수경비의 정년도 같이 바뀌는 거지,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 없이 특수경비만 만 65세 해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약하다는 거죠. 명분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 그 차별화나 법률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돼야지 될 이게 거고. 정년 연장이 항상 공무원에서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좀 그런 것도 좀 지금 세태가 변하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가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같이 연대해서 그렇죠.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가 법률로 정년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민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단체 행동권도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무원하고 국가 방위 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들만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아니고 방위 산업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법을 제한하고, 그래서 이거 위원을 소송을 한 건데,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 정년 60세의 제한은 민간 노동자들에 대해서 법률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풀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최소를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만 60세 그거만 지키고 나머지는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헌법 소원도 하면 최소 1년에서 길게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정년에 관한 문제도 관심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저 앞전에 이제 저희가 경비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이렇게 진행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저희가 특수경비직은 저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거를 연대 차원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이거는 이 부분만큼은 저는 노조 비노조를 이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대에서는 연대 차원에서 당연히 저희가 선두지휘해서 하지만은 경비협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경비협회 불만족스러운 거 있었지만, 그러면 노조가 아닌 비노조에도 그게 같이 전파가 돼서 모든 특수경비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전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청원 놓고 하는 것도 저희 연대만 했단 말이죠. 비노조는 그냥 배제시켰거든요. 이게 저는 그때 방식이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연대 차원에서 특경들만 이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전체 특수경비원들이 이걸 같이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하나는 경비협회는 경비들의 협회가 아닙니다. 경비업체들의 협회입니다. 정확히. 경비업법에 따라 만들어진 경비협회이긴 하지만 경비 노동자들의 이해를 위해 우리의 이해 요구를 실현하고 반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경비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경비협회장한테 설득을 할 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노무비를 근거로 해서 일반 가입비 이윤이 나오니까 우리 노인단가 올라가면 우리도 좋고 경비업체들도 이윤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동의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천준호 의원실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시잖아요. 지금 국회도 이 정도의 국정감사가 이렇게 파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정쟁만 일삼는 그 국회였고, 우리가 요구했던 거 전혀 지금 논의도 안 되고, 그냥 질의서도 국감때 안 보내가지고 최근 예산 심의할 때 지금 행안부 다시 보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진행이 안 됐던 측면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안 되고, 민주당에서 관심을 별로 안 가졌다. 이 내용은 윤 정부를 공격할 만한 수단이 있는 게 아니어서 좀 뒤로 미뤄서 안 된 거고, 경비협회는 정확하게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 제가 동의를 해요. 노조 비노조 할 것 없이 다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대표도 회의 때도 제안을 했었고,
근데 한수호 같은 예를 들면 10팩에 우리 조합원이 한 500명이 안 되는데 전체가 1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을 해오겠다 그때 2대 국가장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는 노조하고 비노조 상관으로 1000명 받아올게요 이랬는데 500도 못했습니다. 비노조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어용 노조 애들이 야 우리는 우리끼리 이거 해서 따로 정부에 내자 이래서 저끼리 서명했어요. 뭐 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장에서는 또 이게 노동조합이 하는 것에 대해서 타노조나 비노조가 노동조합 하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공공연대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자회사 문제 다루면서 민주노총 대표로 지금 정부 교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민주노총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과 질문은 자기 문제가 나올 때 하죠. 정세별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여튼 뭐 나중에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생님 어디시죠? 구리? 예, 그럼. 구리지에 우리가 그래서 특수형 노동자들 목표, 민주노조의 목표가 있는데 이 투쟁에 승리하려면 저 목표 쟁취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단합된 힘. 단결 맞습니다. 첫째 단결, 둘째는 뭘까요? 돈이 필요한 단계. 맞습니다. 셋째 볼까요? 단결. 이거 바꾼 거 아니야? 정답. 어제 저랑 통화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무리 원단 목표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뭐 정말 과학적인 투쟁 계획을 짠다고 해도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서 단결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가 단결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얼마나 더 굳세게 단결하느냐가 우리의 투쟁의 목표를 더 많이 더 빨리 쟁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투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육했으니까 구호 한번 외쳐야겠죠. 자, 구호는 하나만 딱 하는데 마지막에 네 자를 세우고 반복하고 투쟁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아까 구호를 외친 게 뭐라고 했죠? 하늘을 향해 하늘을 두드려 새로운 세상을 여는 마음으로 우리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새로운 세상을 우리 소비비 축지부 우리 운영위원 동지들이 한번 열어보겠다 그런 각오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쟁취하다 3번 하고 투쟁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동조합 단결 투쟁 직접 고용 쟁취하자 쟁취하자 투쟁